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조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는요, 제가 지금 현재 사실 아직 정리 중에 있는 연구고요. 이제 100%다 이렇게 발표 내용에 자료에 좀 다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제목을 좀 정하면서 너무 어그로를 끄나 뭐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생성형 AI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뭐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연구원이나 대학, 그리고 학생들 모든 분야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도시공학, 또 도시계획, 또 지역계획 등등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어서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제목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가 사람 또는 시민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사실 제가 답을 내릴 수도 있지만 또 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발표가 끝나면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좀 저에게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시계획 안에서 도시 문제를 결국에는 발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결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조금 더 도움을 주면 이 도시계획 안에서 피상적으로 또는 그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시민 참여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제로서는 도시 문제 발굴과 해결 과정에서 LLM 기반 AI 에이전트하고 시민 참여 리빙랩에서 나오는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어느 정도 상호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조금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좀 어, 답변을 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하고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제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토계획법 제14조에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 수립 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또 계획서를 또 열람해서 주민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고려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기존의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나 이렇게 법적 근거 또는 정책적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좀 폐쇄적인 의사결정 방향으로 진행돼가지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할 때 반상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아파트의 한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막 모여서 반상회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시민 참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반상회부터 뭐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리빙랩 등 이제 뭐 다양한 방법론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의견을 더 잘 청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히 도시계획 안에서는 시민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먼저는 좀 형식적인 절차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참여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리빙랩들을
진행할 때 참여하는 곳에 제가 직접 가보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체 마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해당되는 문제를 자기가 이제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뭐 부동산의 가치를 올린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의 한계인데요. 네,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어,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이런 참여율 같은 것들이 저조했다라고 좀 어, 나타났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서의 시민 참여의 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성과 지속성의 한계점, 그 다음에 도시를 부동산이라는 그런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런 경향, 개발인 거죠. 그 다음에 도시 문제 발굴하고 해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지역의 특성의 반영에 대한 한계가 좀 많이 보였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거고 앞으로도 이제 참여민주주의 등등 해서 많이 높아질 텐데 실제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배제되는 이제 모순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진행을 좀 시켰는데요. 뭐 도시에 대한 매력도를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설문이라든가 시민 참여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또 대부분 이제 이런 시민 참여에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샤이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도시 매력도 평가나 교통관리, 뭐 투표 선호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AI 에이전트 연구, 그 다음에 도시계획 안에서 이제 시민 참여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이제 시민이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상호작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뢰 측정,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AI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사례나 질적 연구로 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너무 그 유토피아적 미래상, 그리고 낙관적인 경영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시각도 좀 있는 AI 에이전트를 바라보는 이런 연구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인데요. 그 장밋빛 기대에는,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들, 뭐 시민 참여를 좀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일정 부분 대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프로세스 이런 절차적인 것 안에서 이런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반면에, 이제 너무 이제 AI 에이전트가 도움을 많이 주다 보면은 도시 문제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과도한 긍정성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하는 뭐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도시계획 안에서 도시 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이라는 비교군을 설정을 해가지고 도시 문제 발굴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생각에 대한 구조 이런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AI하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부터 나온 내용의 질은 어떠할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전 토론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토론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그 AI 에이전트가 결국에는 이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시도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말하는 기계를 이제 좀 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 아주 이제 고전 수사학에서 보면은 진리 확인의 결정적인 행위로 이제 대화라는 것을 이제 한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하고 기계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에 대한 사고 실험을 제안을 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앨런 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말하기 같은 경우는 지능의 판단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인간과 대화를 먼저 이렇게 시켜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사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질문에서, Can Machines Think에서, 좀, 이 연구의 차관, 그리고 연구가 궁극적으로 시작된 그런 배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 이 연구의 목적으로 잡은 거는 도시 문제 발굴과 해결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 과정 안에서 나타난 AI 에이전트하고 시민 참여의 토론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AI 에이전트하고 시민 참여가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더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여기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도시계획 과정 안에서 AI 에이전트와 시민 참여 각각의 토론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AI하고 시민이 토론을 각각 하는데, 토론 내용하고 이런 토론 패턴, 이런 구조들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 에이전트와 시민 참여가 각각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평가를 하는지 한 다섯 가지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토론 결과를 사람이 다 읽어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에서 나타난 토론 결과를 AI 에이전트한테 집어넣어서 이 다섯 가지 논리성, 정확성, 수준성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론 및 문헌 고찰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도시계획 안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결국에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사실 맞고, 그 다음에 도시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건물과 시설이 집적되는 토지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활동을 서포트해주는 것이 결국엔 도시인데 결국에는 그 안에 살아가는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냥 이 도시계획 이 형태, 시민참여 형태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1950에서 60년대 정보 제공 일제, 통보 중심의 이런 형태를 띄었고, 70에서 80년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의견 수렴 정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990년대부터 뭐 참여 사다리 모델이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민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서 2010년도에서 2010년도 이때쯤에 이 디지털 참여, 이제 PPGIS나 SNS, 그다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점차 이 시민이 도시계획 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리빙랩이라는 것들이 이제 방법론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시민이 문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를 찾고 그걸 이제 제품까지 만들어내서 이제 상용화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도시 계획에 또는 도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좀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협치와 다중 이해 관계자의 조정을 하면서 음, PPPP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상태로 이 시민 참여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리빙랩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이제 보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대변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주장은 전혀 없고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주장에 끌려간다든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 안에서 시민 참여의 형태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많이 제시되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도구로서의 이제 LLM 기반 AI 에이전트를 좀 살펴봤는데, 이 챗 GPT라는 것이 딱 나타나면서 사실 그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을 시작 이후로 이제 GPT라는 게 굉장히 뜨게 되었는데, 뭐 그 전에 물론 이제 IBM이나 이런 데서 체스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기는 체스 선수를 인공지능으로 이기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실생활에서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AI는 지금 거의 많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 5, 6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가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맨 처음에는 일자리도 빼앗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이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 형태의 연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그다음에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도시 계획 안에서 AI 에이전트 또는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가 2024년 거의 말 때쯤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25년도 지금 하반기에 진짜 엄청난 논문이 네, 도시계획의 어떤 부분으로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시계획 안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과 관련 의견 같은 것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 그, 저조율을, 시민 참여 저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뭐, 대표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매력도를 판단을 할 때 시민한테도 물어보고 AI 에이전트도 물어봐서 어떻게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도시계획 관련의 의견을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이런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AI 같은 경우 도시계획 과정 안에서 혁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대부분의 모든 연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들을 쭉 종합해 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의 질문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도시계획 측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리빙랩을 실제로 해봐야겠다.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공간적 범위는 대전시인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가 이제 총 5개 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개 구별로, 각각의 이제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6명씩 해서 5개고, 총 30명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30명을 모집을 해놓고 제가 어떤 주문을 이제 드렸냐면, 해당 지역도 좀 답사를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부동산이든 뭐 슈퍼마켓이든 이런 지역 주민도 인터뷰도 좀 부탁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자체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 한 3주간 총 한 6회 정도의 리빙랩을 이제 수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 이제 수집을 한 건데, 리빙랩 그 과정들마다 다 토론 과정을 다 녹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로 추출해서 파일로 데이터로 이제 수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좀 비교로, AI 에이전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람처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이 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미나이도 있고 GPT-4 5 버전, 지금은 5까지 있지만, 그다음에 블립, 클립, 클로드, 리튼, 뭐 퍼플렉시티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여기 4가지 정도 GPT-4랑 제미나이, 클립을 좀 사전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질문들을 넣어주고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25년 한 GPT-5가 나오기 전에, 네, 그때 GPT-4가 그나마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 어, 좀 그럴싸한 대답을 많이 내놓는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GPT-4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GPT-4-5를 가지고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시민참여 리빙랩 실시한 것과 유사하게 3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30명으로 해야 될지 30개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결국엔 30개라고 AI 에이전트 30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30개를 만들어낼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는데, 요 같은 경우 이제 대전 지역 특성을 한 이제 페르소나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이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실시한 사람들과 좀 유사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야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 이름 이제 가명으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하고 성별은 대전광역시의 그런 성별하고 나이를 조금 한번 좀 분포도를 좀 살펴보고 좀 넣어봤고, 그 다음에 직업 같은 경우도 대전통계연구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MBTI에 대한 성격을 또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냥 총 30에 대 성격을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AI 에이전트가 너무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대한 입력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구하고 동에 대한 주민센터에 들어가면은 그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구에 대한 특성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 구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사무소에 대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맵도 넣어줘서 이 지리적인 측면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 도출 및 해결 방안 이 과정을 통해서 한 3회씩 연거푸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AI 에이전트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토론 파일을 이제 추출을 한 거죠. 이 AI 에이전트가 추출한 거. 그 다음엔 사실 굉장히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방법론인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키워드 빈도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단어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최종적인 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빈도 분석, 감성 분석, SNS 요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통계적으로 사실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빈도 분석하고 감성 분석 그 빈도 분석 쪽에서는 이제 맨위트니 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SNS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끝나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비교하고만 끝나면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 세 번째죠. AI 토론 결과를 사람한테 주고 직접 읽어보고 설문을 시켰습니다. 논리성, 정확성, 상호작용성, 지역 특성, 수준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켰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리빙랩에서 나타난 토론 결과 이제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AI 에이전트 30개 AI 에이전트에 넣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보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판단했는지 리커트 7점 척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설문도 신뢰도 검정 같은 경우는 크롬바우 알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은 AI 에이전트가 토론한 결과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 리뷰의 토론 결과 극히 일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이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10포인트 한 4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하나씩 다 결국에는 일일이 들여다보아야 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빈도하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인데요. 요게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하고 시민 참여에서 나온 토론 결과를 먼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좀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모수 검정, 비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 방법인 이제 맨 위트니 U 테스트를 실시했던 이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함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 그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AI 에이전트 먼저 좀 살펴보면 도시 문제 발굴 측면에서는 뭐 이런 야간 보행, 교통, 상권, 경제, 청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뭐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제가 좀 뽑아봤고 그 다음에 해결 측면에서는 개선, 제한, 생각, 연결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이 많이 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뒤에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결과를 그냥 살펴보면, 그냥 보면,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요거 왼쪽 같은 경우는 30개 순위만 뽑아온 건데, 오른쪽엔 다양한 이런 키워드가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 참여 결과인데요. 도시 문제 발굴 측면에서는 뭐 쓰레기, 불법 소음, 미관, 뭐 이런 것들, 문제점, 주정차 이런 문제점과 관련 키워드. 그 다음에 해결 측면에서는 뭐 설치 공사 개선 해결 방안 재개발 뭐 이런 키워드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짝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게 AI 에이전트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인데 보시면 이제 시민 참여 이제 리빙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나 이런 뭔가 소음, 이게 눈에 띄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것들 이 보여지는데 이제 이건 AI 에이전트인데 요거 같은 거 보면은 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인 이제 그 감성 분석을 좀 어,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빈도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된 그런 결과를 좀 볼 수 있었는데 AI,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는 긍정적인 감정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부족하다, 쇠퇴하다 이런 도시 문제를 바라보는 감성 키워드들도 있었지만 그것들 말고도 그것들을 제외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뭐 개선하자, 연계하자, 활성화하자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그런 동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가장 높았고 AI 전투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언어,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언어가 이제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 결과를 보면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표현하는 이런 언어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불편하다, 투기, 이제 쓰레기를 뭐 투기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해한다, 훼손한다, 위험하다, 노후화됐다, 소음이 난다, 악취가 난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불편과 위험을 호소하는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좀 주로 많이 나타났다. 물론 긍정적인 키워드도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어, 감성 분석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를 보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시민 참여 리빙의 특성상 이제 시민이 직접 겪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뭐 집 앞에 쓰레기가 많다든가, 아니면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놓여져 있다든가, 이런 실생활에서의 그런 불편하고 이런 위험 상황에 즉각적으로 노출되고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우선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도, 모듈성, 그 다음에 노드, 엣지 그런 개수들을 좀, 어, 지표를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여러 분집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다 상호작용, 연결성이 강하고 대부분, 음, 그럴까요?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연계성을 갖는 것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 분석을 한 6가지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해봤는데 어, 요런 밑에 표를 보시면 6가지 안전, 교통, 그 다음에 지역 상권, 청년 커뮤니티, 주정차, 환경 노후 이렇게 한 6가지 관점에서 이제 대전광역시에 대한 도시 문제를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에 야간 보행 불안 뭐 이런 것들, 교통 쪽에서는 보행자 위험, 뭐 혼잡, 역세권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뭐 야간 활력 정책 이런 부족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 같은 키워드. 그럼 안전 방법 쪽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키워드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안심 귀가전, CCTV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 교통 같은 경우는 뭐 보행자 우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결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게 사실 이제 키워드들로만 보면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 앞에 제가 토론 결과에 대한 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쭉 리뷰를 하면서, 과연 그 AI 에이전트라는 얘가, 도시 문제 발굴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고 어떤 문장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런 문장들을 좀 찾아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야, 안전 같은 경우는 도시 문제 발굴에서 여기에 야간 안전 문제가 많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안심 귀가존을 만들어서 CCTV에도 확대도 해야 되고 조도도 보강돼야 되고 어,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대표적인 문장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특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이미지를 봐도. 그 다음에 이런 항목들이 한 6가지 정도, 저는 이제 6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모듈러리티 이제 군집 같은 게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되었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결과 네트워크를 보면, 어, 군집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다 이제 각각 따로 논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전, 환경, 교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되는 키워드들, 도시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연결해 보니까 안전 같은 경우는 치안, 뭐 전기줄 이런 것도 나왔고요. 경적, 소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들로서 CCTV, 표지판, 경적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문제 발굴 대표 문장,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 대표 문장을 또 동일하게 앞에서 이제 도출된 그 문장 토론 결과를 이제 쭉 리뷰를 하면서 문장들을 좀 찾아내서 매핑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사람에서 나온 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좀 보면은 좀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빈도 분석이나 그다음 키워드 빈도 분석이나 워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감성 분석 이런 것에서 나온 결과하고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그 조금 넓게 브로드하게 보는 것보다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고민하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질문 3번째를 이제 연구의 질문 3번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된 건데 앞에서 나온 이 AI 에이전트의 토론 결과, 그 다음에 시민 참여 리빙랩으로 나온 토론 결과를 가지고 각각 이제 보여주고 이제 설문을 하게 시킨 거죠. 시민이 토론한 결과는 AI 에이전트에다 이제 챗GPT 4.5 버전 AI 에이전트에다가 넣어서 이거는 지금 사람이 토론한 건데 너가 봤을 때 논리 정확, 상호작용성, 지역 특성, 수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프롬프트는 이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설문 결과를 좀 얻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AI 에이전트가 토론한 결과를 시민한테 이제 넣어서 30명한테 이제 쭉 나눠준 거죠. 나눠줘서 이건 AI 에이전트에 대한 설문인데 이거를 보고 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각 논리 정확, 상호작용성, 지역 특성, 수준성에 대해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평균을 내서 이제 평가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롬바우 알파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설문의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인데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AI 에이전트가 시민 참여 토론 결과를 평가했을 때는 시민 참여 리빙랩은 정확성과 지역 특성과 수준성이 좀 높다라고 어,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점수가 높은 거죠, 이 부분이. 뭐 정확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일관된
토론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가. 근데 반면에 점수가 정확성이 좀 떨어졌는데 AI 에이전트는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바라봤을 때 요거는 조금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 같은 경우를 살펴봤는데 공간, 상권, 교차로, 뭐 시간대 아주 구체적인 이제 지역적인 맥락을 강하게 좀 반영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 같은 경우는 시민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AI 에이전트는 그 정확성과 좀 연결지어서 보편적인 그런 프레임에 엮여 있다 보니까 지역의 고유성이 다소 약하다라고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아까 제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다 반영을 하고 이렇게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준성 같은 경우는 시민 아이디어는 현실적인 난이도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시민이 토론한 결과를 인식을 했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빠르게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AI 에이전트 경우에는 아이디어 폭이 넓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이 요거를 판단했을 때에는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좀 높다라고 나온 부분은 상호작용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에 즉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이제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이거를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호작용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순서 시간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말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다가 막 끼어드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 밀도가 좀 낮다라고 이제 AI 에이전트가 시민 참여 토론 결과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성 같은 경우에는, 근소하게 좀 AI 전투가 좀 높았는데, 아무래도 AI니까,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일관된 추론, 뭐, 이렇게 서술을 유지하다 보니까 논리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 같은 경우는 사례 감정이 섞여서 논리적인 흐름이 좀 분산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 그 AI 에이전트와 시민 참여 리빙랩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토론 부분인데 첫 번째 제가 연구 질문으로 냈던 거는 도시 문제 발굴 해결 과정에서 AI 에이전트와 시민 참여 각각의 토론 결과에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뭐 통계적인 것이나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범주나 이런 것들은 일치하는 게 있었지만 토론의 결과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 내용과 토론 패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를 이제 키워드 빈도 워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감성 스펙트럼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주제의 다양성과 그리고 긍부정에 대한 이 감정의 차이, 그다음에 음, 그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의 구조가 분절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설문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호 보완 프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상호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섯 가지 지표로 해서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두 번째 네모 부분인데요. 도시 문제 발굴과 해결 과정에서 상호 보완 프레임에 대해서
도시 문제 발굴 측면에서는, 음, 이제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냥 생각인데, 시민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이 불편한가 등의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이런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좀 분류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냥 중복병합, 우선순위하고 리스크 영향도를 계산하여 의사결정 보드로 좀 제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 측면으로 봤을 때 AI 에이전트가 패키지형 대안하고 이런 키 퍼포먼스 인덱스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 이런 것들이 시민이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좀 체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될 수 있겠다. 이제 앞에 있는 결과물들을 좀 보고 이런 음, 생각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는 도시 문제 발굴과 도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 참여 AI 전투를 조금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민 참여는 조금 본인의 그런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도시 문제를 많이 발굴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시민이 생각하는 것 플러스 알파, 도시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카테고리를 통합적으로 어, 이제 그 결과를 좀 도시 문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시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한 세모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에 대한 정책은 이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이런 솔루션부터 방향성, 그리고 이거를 어,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집행 이런 것들까지 이제 착착착 이제 제시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이게 AI 에이전트하고 시민 참여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5장 같은 경우는 토론 부분이어서 좀 이 세미나를 좀 들으시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의 목적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민 참여하고 AI 에이전트 리빙넷과 관련된 토론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좀 뭐 정책적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집어넣어 봤는데 시민하고 이제 인공지능 협업 기반의 도시 계획을 위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 전주기를 좀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기반 의사결정. 과거에도 사실 PPGIS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를 많이 했는데, 요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또 이런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AI가 정확한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깊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협업 거버넌스 이제 첫 번째가 좀 유사한데 이제 시민 행정 그리고 AI 역할 분담해가지고 이제 다부서 뭐 다부처 그다음에 합동 협업 거버넌스 모델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음, 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리빙랩에 참여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얘기들을 만을 하게 될 때 AI가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캐치를 하면서 입력을 해주면 AI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사실 협업하는 거죠. 협업을 하면서 이제 도시계획 안에서 시민의 참여율을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또 해봐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의 한계점과 형 연구 방향인데요. 이 사실 연구의 한계점은 사실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챗 GPT-4를 선택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 결과를 내고 이제 해석을 막 진행하는 사이에 GPT-5가 나타나가지고
네, 그런 뭐 이제 다른 버전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얘기하는 이런 근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는 뭐 이런 한계,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같은 거에 한계 좀, 특히 토론, 시민 참여 리빙랩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 같은 경우에 사투리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어, 줄임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미묘한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누락이 됐다,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 연구를 통해서 향후는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냐면, 지금 스마트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안에 리빙랩 운영을 할 때, 실제 이 모델을 좀 집어넣어서 리빙랩 절차에 따라서 실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시비하고 실제 상호작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참고문을 보여드리고 해서 짧게 시간이 50분이나 했네요. 이렇게 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